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메신저로 불리고 있죠. 정호성 전 비서관 특검에서 오늘 첫 소환을 했습니다. 아니 백성훈 변호사 지금 특검에서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전 지금 이 대목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 어떤 유출했다, 문건 유출했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다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 지금 다른 범죄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지금 특검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문건 47건,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을 47건 누설한 혐의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추가로 더 누설한 게 없는지 그게 아마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지만 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과 통화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김영재 의원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방에도 동행을 하고 면세점에도 이제 그 화장품이 납품이 되고 거기다가 청와대 그 선물에도 들어갔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개입을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 또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사 그 청탁 관련해서도 정호성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병우 수석, 김기춘 실장, 정호성 비서관 사이에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또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을 좀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호성 전 비서가 오늘 조금 전에 특검에 출석한 모습을 보셨지만 하늘색 죄수복, 수의를 입고 있고요. 다른 안종범이나 어제 나왔던 최순실 씨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의도 사실 11월 말쯤 아주 뒤늦게 입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죄수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어쨌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다고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죄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3인방에 대해서 정인의 문건 유출 사건 이래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많은 그 논객들은 정호성보다는 안봉근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이 오히려 뭐 이런저런 직권남용이라든지 인사청탁에 더 많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먼저 영어의 몸이 돼버린 것인데 본인은 지시받은 대로 꼼꼼하게 했다라는 당당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연루된 일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크게 하자될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당당함 같은 것이 지금 어떤 일련의 행동과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자신이 너무 꼼꼼하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자기가 18년 동안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가책은 있을지언정 자기가 그렇게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고리 3인방 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장 오히려 신뢰를 했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3명 중에서 가장 먼저 영의 모임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수행, 무슨 일정 이런 측면에 비해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관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여하는 측면에서 그 업무상도 연관되어 있고 신뢰도 또 남달랐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만큼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가장 먼저 구속돼가지고 저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태도에 있어서 좀 확실히 말씀들 하신 대로 좀 당당한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혹시 벌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당당히 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저런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상한 일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꼼꼼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녹음해놨다는 것이 완전히 화근이 돼서 여러 대통령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중에 문고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정윤회 감찰문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약간 좀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그렇게 돌고 있었고 실제 지금 상황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하고 가장 그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1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24시간 거의 365일 같이 지낸다고 봐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본인이 지금 인정한 것은 휴대폰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확인된 거 말고는 지금 이제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을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냥 지금 밝혀진 부분 그 정도만 규명하면 큰 죄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더 밝혀낼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 3인방이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뭐 주요한 그 인사 부분은 다 했지만 특히 최순실 씨가 이제 주요 인사 관련해서 개입은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정부 부처라든가 산하기관의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그 인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3인방이 3구역, 구역을 3개로 나눠서 지금 인사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가 이번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라든가 또 경찰 인선에 개입한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사실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계좌 추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런 돈 심부름까지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예,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하루에 한 3번꼴로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사를 하면 컨펌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 정호성 비서관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최순실 씨가 골라주는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가 최순실 씨였다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호성 씨가 본인의 죄가 결코 왜냐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하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비서가 대통령이 위에서 모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죄가 적다 하더라도 그 죄를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의 선에서는 그런데요. 정호성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년 동안 그 윗선을 모시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로 그 안봉근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비서관의 경우는 그때도 이런저런 구설이 있었는데 정호성 비서관만큼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받은 것이 지금 오히려 이제 화근이 된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관계는 정호성 비서관보다는 안봉근 비서관이 더 많이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행하던 그 경호원 중에 하나인 이 행정관은 바로 안봉근의 천거로 들어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의 경우는 특히 인사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담당하고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과 그만큼 그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순실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우선 정호성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요. 대표적인 예가 김재규 그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 박선호 대령 같은 경우도 완전히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 시킨 대로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은 같이 사형 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 좀 더 해보면 저희 동아일보 어제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지만 조금 전에 천상철 앵커도 얘기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후보자 다 양력 불러주세요라고 불러주면은 바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최 씨한테 전달을 했다. 거의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인사 낙점했다는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가 문건 유출 여부도 지금 특검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상으로 드러난 것 외에 나머지가 더 있을 거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만 딱 했겠느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문서를 보냈는데 그 시점에 비어있는 부분이면 그때도 당연히 갔겠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사실 이 부분만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밝혀주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이것만으로 탄핵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계속 나오는 게 최순실이 시녀라고 표현하거나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수족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5배수로 이제 국정원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그 인사 관련해서 5명을 정리를 하면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이 A4 용지 한 장에 사진부터 양력까지 다 정리를 해서 최순실한테 보냅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럼 인사권자가 누군가요? 이게 사실은 그건 인사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최순실 씨가 인사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기를 바라고 뽑은 거지 네. 최순실의 행사라고 바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측의 정면으로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의 형량이 올라가진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청와대에 이제 압수수색을 그동안 이제 막아왔었는데 특검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콕 집어서 뭐 의무실과 의무동과 또는 이제 경호실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조용조용히 하려고 해도 뭐 특검팀에서 뭐 좀 청와대 좀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들어온다고 할 때 또다시 이제 비밀 이런 거 눈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럼 공개적으로 한다. 뭐 우리를 막아서면 여론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호성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그 조요옥 대위라든지 김종 해가지고선 일단 실무급에서부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루됐으며 특히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공무상 기밀 누설은 이미 이제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다 이제 공개가 된 사실이고 아마 특검에서는 그 소위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내지는 또는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선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규정할 것인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이거는 지금 특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헌재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몰아갈 것이고 이제 공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여론의 압박을 일정 정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철통 수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부터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외과적 수색과 더해서 이제 그 국민적 압력을 해서 공개 수사해갖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데 이제 거부하게 되면 그대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까지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피의자의 집이 압수수색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밝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피의자잖아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조사하려면 당연히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안봉근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아직도 참고인입니다. 예.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분들 관련해서 최순실 씨 프리패스로 막 들락날락하게 해줬던 네. 거 경호실에 출입 기록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입 기록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확실하게 다 7시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반증으로 알려줘 버린 게 그 당시에 올림머리 얘기가 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막는다. 그럼 우리는 진상규명의 의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이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계속 지금 뭐 국방상 국가안보상의 기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건 두루뭉술하게 청와대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국가안보랑 전혀 상관없는 거 누가 들락날락거리는지 확인하는 거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국가안보랑 상관 있나요? 없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콕콕콕 찍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가능할 그렇죠.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는 관저 비롯해서 모든 공간이 CCTV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침실에도 CCTV는 설치돼 있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확인은 이제 해봐야 되겠으나 해본 바 어찌됐건 침실 앞에까지도 네. 심지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CCTV 기록이 경호실에 다 있으면 보안 손님들 출입한 거 당연히 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CCTV 안 잡혔더라도 관저에 출입하는 거 당연히 다 잡힐 것이고. 자, 그래서 사실은 경호동에 대한 저는 그 압수수색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의 행보로 봐서는 본격적으로 밝힌 내용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숨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렇고 윤전추 전 행정관도 그렇고 휴가 보내고 없다 그러고.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막아설 게 명백하다는 거죠. 특검이 보기에도.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 그건 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제한된 그 언론 카메라 기자들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좀 조율을 해서
대동하고 들어가서 전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청와대 관저가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또 하나 채널A가 바로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17년 전 대화, 육성 대화를 전격 공개했는데 이때부터 1인자는 최순실 씨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내가 그 회사에서 어제 만들어서 나가 끌고 가야지 어떻게 진짜는 좋잖아요. 10년 내면 힘이 있어야지 10년 진짜 힘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건 말이야. 그 말이야. 있을 수도 없는. 누가 그러면 너 성공하겠어. 자, 민 원장님 예. 지금 녹음 들으셨잖아요. 네. 보면은 다 대화 주도는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지금 최순실 씨가 가져가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주도해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최순실 씨가 업무나 이런 그 재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씨는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 예. 그러니까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기금에 관한 지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대기업들 갖다가 정경련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알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운동생활 18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을 갖다가 쭉 돌보면서 같이 접근했던 그 이상의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같이 거기 해왔던 걸 우리가 저 녹음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그저 시녀 수준만은 아니었다. 네. 이런 걸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전에 저랬다면 그 17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개입을 했었을까라는 게 아마 대충 미루어 짐작이 되실 텐데 최순실 씨 지금 검찰에 나와서도 모든 것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본인이 잘못했지 않고 심지어는 태블릿 PC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아무리 독일에서 건너온 것까지 IP를 추적해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과정에서 나온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공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면은요, 새로운 보도는 나왔어요. 정호김 의원님. 보면은 최순실 씨 가사 도우미가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마다 다 집에 있던 태블릿 PC 가져갔다. 보면은 오히려 그 최순실 씨 곁에 지켜봤던 가사 도우미가 모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그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친박단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소유라고 전부 결정 난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제 이거를 가사 도우미가 한번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17년 전에 대화 녹취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중립적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에 휴전선은요. 또 2006년입니까? 그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찬사가 쏟아졌었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제가 민간인일 당시에 우연히 국제회의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항에서 가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치관 수행원이 최순실 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리드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항 안에서 대통령을 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보좌관 이상의 마치 또 로드 매니저가 아닌 그 매니저 회사의 사장처럼 행동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때부터 신뢰를 하고 의존했으면 최순실
최순실이 이렇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했을까? 그럼 그 의존의 요인이 뭐였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다 부인하는 거는 과거에 최태민 씨가 그 대통령의 친국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당시 합수부에서의 조사 때 그 모든 걸 부인하면서 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영예한테 물어보라고 미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익힌 그런 내공을 공주처럼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 녹취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속단일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사실이 얼마 후에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정유라 남편 경우도 그랬고 물론 의존적이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그 녹음이 되고 있는 사실을 17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아니, 그렇죠. 이제 그 녹음 사실은 사실이고요. 아까 그 앵커께서 먼저 말한 태블릿 PC 부분에 대해서 하도 최순실 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진짜로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거기 자기 태블릿 PC는 어디다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최순실 씨 안에 원래 최순실 씨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 PC에서 다운받은 이 태블릿 PC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소유 유무가 뭐 도덕질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는 아무튼 이게 뭔가 자기 것을 하나 따로 어디다 숨겨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저렇게 끝까지 우기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추론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좀 시켰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블릿 PC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지금 다운받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 나온 그 태블릿 PC, JTBC가 보도한 그 태블릿 PC는 구형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김한수 전 행정관이 사실 옛날에 구입해준 그 이후에 태블릿 PC, 늘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니 그 이후에 당연히 새 태블릿 PC를 샀겠죠. 그거가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독일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공공 숨겨놨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지금 노승일 부장이 자기가 USB로 지금 다운을 받아서 특검 이번에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이것도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뭐 명백히 이거는 이제 확인이 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채널A가 단독으로 한번 보내드린 바 있었는데 한상훈 전 청와대 수석조리장의 증언 그 중에서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락거리면서 온갖 갑질을 했는데 그 갑질 중에 하나가 김밥을 사달라는 갑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줄 정도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 두세 줄을 항상 싸달라고 했죠.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김밥 싸갔던 게 정유라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항상 그러니까 기본은 준비해놔. 단무지, 우엉, 소세지, 햄 그 세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백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한상훈 조리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가사 도우미가 가서 그 청와대에서 싸운 김밥을 우리 뭐 개인 마사지사나 최순실 씨가 가사 도우미에게 전달해줬다 이런 얘기를 또 까만 봉투라는 것까지 딱 정확하게 까만 봉투에 김밥을 담아와서 개인 마사지사나 나한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상훈 조리장이 얘기했던 것 일요일마다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증거로서 더 보강이 되는 거죠. 이 가사 도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옆에서 많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해주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일단은 청와대 들락날락했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 거의 이제 완전하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회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뭘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출입 기록을 확인해봐야 되는 게 하나 남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태블릿 PC 부인하는 건 저는 좀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이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 보면요,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 안에 내용물을 다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경재 변호사 주장 안 하는데 그 얘기를 이경재 변호사 이번에 감정 신청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거 최순실 씨 재판 사건의 증거물도 아니에요, 태블릿 PC. 정호성 비서관의 그렇죠. 증거물이죠.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한 사람만 처벌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순실 씨 거에 빠진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그게 위조됐으니까 최순실 씨 재판에 증거로도 못 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이거를 프레임화해서 태블릿 PC가 누구 건지 뭔지를 하나 툭 던져놓으면
이 다음 단계 되게 조작된 거로 만들고 그게 그렇게 퍼져서 지금 저도 어제 보니까 태극기 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자꾸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막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완영 의원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의 감정 신청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좀 하나의 괴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과 노승일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에 보면 태블릿 PC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거 훔쳐다가 다 조작한 걸로 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아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노승일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물어보지 않고 유도하지 않았는데도 술술술술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자승자박인데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가사도우미의 증언 중에 또 하나 황당한 부분이 최순실 씨가 과거에 이제 집에서 돈이 없어지면 한 300만 원이 돈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그 가사도우미나 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나중에 밖에서 다른 데서 찾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도 없더라. 뭐 그동안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주사 맞고 또 목욕탕 가서 그 세신사 뺨 때리고 뭐 등등의 갑질을 할 때 사실 크게 놀라울 건 아닌데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리라고를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등을 돌릴 경우에는 그동안 본인이 또는 딸이 했던 어떤 그런 갑질들이 다 드러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전화 통화 과정 또 조금 전에 이제 공개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들어본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의원 시절의 그 녹취록 17년 전 그것 이런 거 다 이제 토대로 해서 할 때 이 최순실 씨가 의외로 굉장히 용의주도하다, 주도면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장 체험을 통한 그런 어떤 실전 실기는 상당히 좀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처리를 했던 것은 맞으나 나름 또 용의주도했고 또 뭐 주도면밀했고 증거인멸도 잘하고 뭐 그런 것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허술한 대목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다. 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든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제보자가 지금 대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뒤집히는 이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이제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돈 이제 없어지면 네가 가져갔지. 이렇게 이제 몰다가 나오면 뭐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고 미안하니까 청와대에서 가져온 김밥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주변의 폭로는 또 이어졌습니다. 한 신문은 독일에서 최순실 씨 단골로 가는 미용실 원장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는 본인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이 미용실 원장에게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한국 24위 재벌 회장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많다는 거 인정을 또 한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24위가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 조 단위 정도 되어야 24위 정도 되지 않을까. 30대 재벌 그룹으로 치면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이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이제 340이었다. 그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8천억 갔다가 지금 10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독일에서의 생활은 한국의 재벌에 못지 않은 생활임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증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했으면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을 무슨 30억, 20억짜리 말을 50억짜리 두피를 사서 이렇게 다시 타보고 이걸 갖다가 그 최 회장님이 보셨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라는 영상도 나오고 무슨 승마장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서 오직했으면은 한국의 재벌급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지금 독일 당국에서는 최순실 씨의 재산 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은닉하고 독일에서 운영했던 돈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뭐 미용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최 씨가 이제 생후 15, 16개월 손주하고 왔는데 70대 할머니가 이게 잘 못 보더라 애들을 손주를 참 눈에 넣어도 이쁠 자식인데 그걸 잘 못 봐서 왜 이렇게 애를 못 보지 했더니 자기 자식도 자기 손으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라 손주를 키워보는 건 당연히 언감생심 뭐 생각도 못 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독일에 이제 미용실을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교포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살든지 그러면 미용실은 거의 안 갑니다. 그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해서 갈 시간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대충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미용실에서도 이제 그런 게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 동선을 보면 국제화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조력을 받고 또 자기 돈을 어떤 식으로 은닉을 하고 뭐 또 이제 페이퍼 컴퍼니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1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의 의견에 의존했다라는 것도 참 민망할 상황인데 지금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독일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제 그 최순실 또 정유라 관련해가지고 뭐 은닉 계산이라든지 조사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국격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유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사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년 같았으면요, 성탄절 저희 뉴스 진행하면서도 행복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멘트를 쭉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조차 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지금은 아주 조용한 성탄을 보내고 있다. 뭐 참모들과 함께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조용한 성탄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이고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하면 그거 역시 또 지탄을 받겠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불구하고 어제 60만 이상의 또 시민이 촛불을 들고 또 광화문에 나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뭐 즉각퇴진을 외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걸 하긴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때면은 민생을 한 번 더 챙기고 아까 좀 전에 이낙연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 그건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저는요 이제 탄핵 당하신 날 뭐 불찰 그리고 부덕의 소치 이제 이런 취지로 인사 말씀을 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제가 가장 갑갑한 거는 적어도 이 매주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또 일부이긴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면서 지금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껴놓고 지금 또 조류 독감 때문에 그 시골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골병이 들었는데 대통령 본인께서는 스스로 뭘 잘못하셨는지 지금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뭐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도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걸 20분이나 말씀하시고 어제도 뭐 그 참모들과 케이크야 나눠 드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도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도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저지른 농단이라든지 또는 그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아시고도 남아야 될 상황에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는 임기가 많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사실상 본인이 퇴진 의사를 밝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다가 이제 탄핵이 인용될 확률도 높고.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 그때 기자단들하고 뒷산에도 가시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말 참모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케이크도 드시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요. 아직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시는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소상한 부분을 마저 바로 며칠 뒤에 기자간담회라도 하실 것처럼 해놓고 이런 때라도 정말로 억울하다 치면은 뭐 기자간담회 좀 하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흘리는 얘기만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순수한 마음이고 선의로 했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니까 국민적 촛불이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갖고 그 하남에 무슨 땅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케이크를 드셨다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뭐 케이크 먹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이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수도 있고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공분을 사는 일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안에 청와대 관저에서의 이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현재로서는 좋은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